죽은 자의 손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겨울 한양, 1명, 2명, 3명, 거리 곳곳에서 발견된 시신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도성에서만 얼어 죽은 사람이 무려 100여 명이나 되었다. 왕이 사는 궁궐 안에서도 수비군 16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이 모여있는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영하 20도, 보일러도, 패딩도, 전기장판도 없던 시대,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긴 겨울을 버텼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죽은 자의 손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 곳곳에서 발견된 시신들, 그들은 모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500년대 조선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한양을 덮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에서만 얼어 죽은 사람이 무려 100여 명이나 되었다. 한양 성안에서만 100명입니다. 전국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목숨을 잃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궁궐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을 수비하는 군인이 16명이나 얼어 죽었다. 왕이 사는 궁궐, 조선 최고의 권력이 모여있는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일러 하나만 틀면 방 안이 따뜻해집니다. 패딩 하나만 입으면 영하의 추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보일러도 없었고 패딩도 없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온풍기도 히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온돌과 소못,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의지뿐이었습니다. 1933년 1월 12일 중강진에서는 영하 43.6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함경도 지방은 매년 겨울 영하 40도를 넘나들었고 한양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평안도 강계에서는 영하 42.4도, 해산진에서는 영하 42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소빙하기라 불리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약 300년 동안 지구 전체의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기온이 23도나 하락했고 겨울철 기온 변동은 지금보다 4050%나 더 컸습니다. 혹한의 겨울이 불규칙하게 찾아왔고 사람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력 5월인데도 눈이 내렸다. 한여름인 7월에 서리가 내렸다.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이 모두 망했다. 이것이 바로 소빙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에도 추웠고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는 혹한이었습니다. 양반 대감들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궁궐의 수비군들도 얼어 죽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온돌방 하나 없는 움막에서 소못 한 벌 없이 삼배옷만 껴입고 땔감도 없이 버텨야 했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겨울을 났을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영하 10도만 되어도 난리를 치는데 보일러도 패딩도 없이 영하 20도, 영하 40도의 혹한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긴 겨울밤을 버텼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사람들의 겨울나기 생존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종시대 1518년 겨울이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춥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력 11월부터 시작된 추위는 12월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우물물이 얼어붙었고 한낮에도 햇빛이 무색할 정도로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겨울의 추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빙하기를 알아야 합니다.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약 300년간 지구 전체가 추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평균 기온이 23도 떨어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가 평균 기온 12도 상승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23도 하락은 빙하기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유럽에서는 템즈강이 얼어붙었고 발트해가 완전히 얼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와 비교했을 때 소빙하기의 겨울철 기온 변동은 4050%가 더 컸습니다. 즉, 추위의 강도가 훨씬 심했고 예측도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어느 해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오다가 갑자기 다음 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런 혹한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음력 2월인데도 눈이 내렸다. 음력 5월에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얼어 죽었다. 한여름 7월에 눈이 내렸다. 이런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50년 동안 우박, 서리, 때 아닌 눈에 대한 기록이 무려 2406건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상 기후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최저기온은 어땠을까요? 20세기 초반 기록을 보면 그 끔찍함이 실감납니다. 1933년 1월 12일 중강진에서 영하 43.6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1927년 1월 23일 강계에서는 영하 42.4도, 1915년 1월 30일 해산진에서는 영하 42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북부 지역은 매년 겨울 영하 3040도를 기록했습니다. 한양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1981년 1월 5일 양평에서 영하 32.6도가 기록되었는데 조선시대 한양도 이 정도의 추위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환과 대한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소환이 1월 6일경, 대한이 1월 20일경인데 실제로는 소환이 더 춥습니다. 실록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환을 전후하여 최저기온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소환추위라고 불렀습니다. 한파의 특이일도 있었습니다. 12월 29일은 세모한파, 1월 6일은 소환한파, 1월 16일은 대한한파, 1월 31일, 2월 12일, 2월 21일, 3월 7일은 마지막 한파, 3월 25일은 꽃샘추위라고 불렸습니다. 이 날들이 유난히 추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빙하기에는 이런 규칙마저 깨졌습니다.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춥고 4일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는 뜻인데 소빙하기에는 사만이 훨씬 길었습니다. 5일, 7일, 때로는 10일 이상 추위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상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추위가 극심하여 강물이 모두 얼어붙었다. 한강이 완전히 얼어 사람과 말이 강 위를 걸어서 건넜다. 우물물이 얼어 물을 기를 수가 없었다. 한강이 얼어붙는다는 것은 최소 영하 15도 이하가 2주 이상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다마저 얼었다는 기록입니다. 서해가 얼어 배가 다닐 수 없었다. 동해안에도 얼음이 얼었다. 바닷물이 어는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치는 바다가 얼 정도라면 기온은 최소 영하 10도 이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도성에서만 얼어 죽은 사람이 무려 1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양 성안에서만 발생한 일입니다. 전국을 합치면 수백, 수천 명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영조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궁궐을 수비하는 군인이 16명이나 얼어 죽었다. 궁궐은 조선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그곳에서조차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생겼다면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거리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거리를 순찰하니 얼어 죽은 시신이 곳곳에 있었다. 눈 속에 묻혀있던 시신을 발견했다. 이런 기록들이 실록 곳곳에 나타납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비참한 것은 거지들과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그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거지가 발견되었다. 성문 밖에서 노숙하던 사람이 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이 조선 겨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영하 10도의 추위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영하 20도, 영하 30도, 심지어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을 견뎌야 했습니다. 보일러도 없고 패딩도 없고 전기장판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추위를 이겨냈을까요? 어떤 비법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기원전 300년경 부곡저 유적에서 온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함경도 두만강 하구의 서포항 집터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의 초기 온돌 유적이 나왔습니다. 무려 5000년 전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 난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돌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은 고려 후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 일부분만 데우는 부분 온돌이었습니다. 아궁이 가까운 곳, 즉 아랫목만 따뜻했고 윗목은 추웠습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전면 온돌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돌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진 시기는 1600년대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였을까요? 바로 소빙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면서 사람들은 온돌을 적극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름 가뭄과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이상 기후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온돌이 필수였던 것입니다. 온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그 열기가 분엄기를 거쳐 고래로 들어갑니다. 고래는 방바닥 밑으로 나 있는 터널입니다. 뜨거운 공기와 연기가 이 고래를 지나가면서 구들장을 데웁니다. 구들장은 고래 위에 깔린 넓고 평평한 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공기는 개자리를 거쳐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각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분엄기입니다. 아궁이에서 고래로 넘어가는 입구인데 이곳이 좁고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곳을 지나면 불길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호스 끝을 누르면 물줄기가 멀리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분엄기 덕분에 불길이 방 끝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래의 구조입니다. 고래는 아궁이 쪽이 깊고 굴뚝 쪽으로 갈수록 점점 얕아집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고래등 같은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래를 뒤로 갈수록 높게 만들면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울 수 있습니다. 셋째, 구들장의 재료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구들장으로 백운모라는 돌을 사용했습니다. 왜 하필 백운모였을까요? 백운모는 열 보존 시간이 길고 열 전도율이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열을 방출하면 금방 식어버리고 너무 느리면 방바닥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백운모는 딱 적절한 속도로 열을 방출했습니다. 넷째, 개자리입니다. 방 끝, 굴뚝으로 가기 직전에 고래보다 더 깊게 파놓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기운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처럼 열기가 모여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다른 하나는 굴뚝에서 찬 공기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겨울에 바깥 공기가 차가우면 굴뚝을 통해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개자리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온돌은 세 가지 과학 원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아궁이에서 피운 불의 열기가 구들장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공기와 연기가 구들장 밑을 지나가면서 구들장을 데웁니다. 두 번째는 복사입니다. 달궈진 구들장은 열을 위쪽으로 방출합니다. 이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따뜻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들장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방 안 공기를 데웁니다. 세 번째는 대류입니다.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공기가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추결입니다. 서양의 벽난로는 불이 꺼지면 바로 추워집니다. 하지만 온돌은 불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구들장이 열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집은 아침과 저녁 두 번 불을 떼면 하루 종일 따뜻했습니다. 잘 만든 온돌은 한 번 불을 떼면 반나절에서 하루까지도 따뜻함이 유지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칠불사에는 아자방이라는 특별한 온돌방이 있습니다. 신라 효공왕 때 담공선사가 만든 것으로 방 구조가 아자 모양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 불을 떼면 49일간 따뜻했다고 합니다. 1948년 아자방이 불에 타 온돌만 남았다가 1982년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원리를 몰라 일반 형태로 복원했고 34일만 온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많은 연구 끝에 아자방의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가마 형태의 대형 아궁이와 보조 아궁이, 그리고 이중 구들에 있었습니다. 많은 장작을 쌓아두고 서서히 오래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원 결과 한 번 불을 넣으면 약 25일까지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선 사람이 온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돌에도 계층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 대감은 전면 온돌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방, 건넌방 모두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좋은 땔감을 사용했습니다. 잘 마른 참나무, 소나무를 썼습니다. 연기가 적고 불길이 오래가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중인이나 평민은 온돌방이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땔감은 솔잎, 나뭇가지, 집 등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비싸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온돌이 작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고래가 짧아 방 일부만 따뜻했습니다. 땔감은 쌀겨, 콩대, 옥수수대, 마른 소똥 등을 썼습니다. 나무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비와 천민은 대부분 온돌이 없었습니다. 움막이나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난방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짚을 깔고 덮고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땔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겨울 한철을 나려면 엄청난 양의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도 금지된 곳이 많았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아이들이 나무꾼 노릇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며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에 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땔감이 없으면 온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땔감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다가 죽었습니다. 온돌은 세계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층에 따라 다른 겨울을 보냈습니다. 같은 한양이지만 양반 대감의 방과 백성의 움막은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온돌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돌 없이 겨울을 나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서민 가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양 성박 어느 초가집 5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자녀. 그들의 집은 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온돌이 있었지만 작았습니다. 고래가 짧아서 아랫목만 따뜻했고 윗목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오면 5식구가 모두 한 방에 모였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했지만 해가 지면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겨와 콩대를 태웠습니다. 나무는 너무 비쌌습니다. 불을 지피면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뿐이었습니다. 쌀겨와 콩대는 빨리 탔고 열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2~3번만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5식구는 한데 모여 잤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이불도 얇았습니다. 솜이불은 비쌌습니다. 무명 이불에 짚을 넣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추위에 떨며 일어났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발이 시렸습니다. 어머니가 서둘러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면서 동시에 방을 데웠습니다. 효율적으로 땔감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온돌이 있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온돌조차 없는 집은 어땠을까요? 한양 성박 움막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움막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초가지붕을 얹은 집이었습니다. 온돌은 없었습니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집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짚을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짚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옷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노인은 웅크리고 잤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추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손발에 감각이 없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버티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순찰을 돌다가 얼어 죽은 시신을 발견했다. 다리 밑에서 거지가 얼어 죽어 있었다. 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동사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밤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거지와 노숙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은 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성문 밖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땔감이 떨어지면 방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특히 위험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자던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겨울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려 했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비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술을 마시고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일시적으로 따뜻함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술에 취해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겨울철 동사 사건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처럼 한양에서만 100명 이상이 얼어 죽는 해도 있었습니다. 전국을 합치면 수백, 수천 명이 추위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특히 흉년이 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몸에 열을 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사와 동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생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가족이 한데 모여 자는 것이었습니다. 5명, 10명이 한 방에서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데웠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른들이 양쪽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짚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짚을 깔고 짚을 덮고 짚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짚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가 있었습니다. 짚 속에 파묻혀 자면 조금이나마 따뜻했습니다. 셋째, 움집을 깊이 팠습니다. 땅 속은 지상보다 따뜻했습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지열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넷째,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러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체온으로 공간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에는 친척들이 모두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영하 30도의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관가에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동사자를 거두어 성 밖에 묻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자주 나타납니다. 겨울마다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것이 관례가 되었을까요? 양반 대감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솜니부를 덮고 잤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모르고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졌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한양,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사람들이 경험한 겨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돌만큼 중요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방이 따뜻해도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방한복이었습니다. 양반 대감의 겨울 옷차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솜저고리와 솜바지를 입었습니다. 무명의 솜을 두껍게 넣은 옷이었습니다. 그 위에 중치막을 입었습니다. 중치막은 긴 겉옷으로 역시 솜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갓옷을 입었습니다. 갓옷은 가죽옷입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바람을 막고 보온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머리에는 조바위나 남바위를 썼습니다. 조바위는 귀까지 덮는 모자이고 남바위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모자입니다. 솜이 들어있어 머리와 귀를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끼었습니다. 역시 가죽이나 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발에는 솜버선을 신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영하 20도의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겨울에도 밖에 나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시간 밖에 있으면 추웠지만 단시간 외출은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솜옷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솜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화는 고려 말 문익점이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1363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목화는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랐습니다. 삼남지방,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북쪽 지방에서는 목화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종 10년 1479년의 기록입니다. 평안도 백성 중 누구도 솜옷을 입은 이가 없다. 목화가 자라지 않아 솜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북쪽 백성들은 가장 추운 지방에 살면서도 솜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솜옷이 전국에 보급된 것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20세기 초반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북쪽 지방에도 솜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수백 년 동안 북쪽 백성들은 솜옷 없이 겨울을 났습니다. 남쪽 지방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목화가 자라기는 했지만 양이 부족했습니다. 양반과 부자들이 솜을 독점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솜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입었을까요? 무명옷이었습니다. 솜이 들어있지 않은 무명 저고리와 바지를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2겹, 3겹, 4겹까지 껴입었습니다. 하지만 솜옷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삼배옷을 입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삼배는 무명보다 거칠었지만 싸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입었습니다. 여름옷을 겨울에도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옷을 따로 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짚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무거워지고 바람이 불면 추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발에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손버선은 비쌌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집신에 헌 1000조각을 감아 신었습니다. 발이 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노비와 천민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해진 옷을 계속 집어 입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1000조각을 대어 막았습니다. 여러 번 깁다 보니 옷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이 부족해 몸을 지프로 감쌌습니다. 지프로 온몸을 돌돌 말아 추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거지들은 온갖 헌 1000조각을 주워 몸에 걸쳤습니다.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상에 걸렸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이 얼었습니다. 심하면 손발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추위에 얼어 손발을 잃은 백성이 많다. 동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난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복의 차이는 생존의 차이였습니다. 양반은 두터운 솜옷과 가죽옷으로 무장하고 추위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얇은 무명옷 몇 겹으로 영하 20도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북쪽 지방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 살면서도 솜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추위를 무명옷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겨울 내내 집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가야 했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몸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뛰고 팔을 휘두르고 손을 비볐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서둘러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가까이 가서 몸을 녹였습니다.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녹이지 않으면 동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백성들은 솜옷 없이 겨울을 났습니다. 무명옷 여러 벌 껴입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영하 20도, 영하 30도의 혹한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패딩 하나로 겨울을 편하게 납니다. 영하 10도에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은 그런 옷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얇은 무명옷뿐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입은 옷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추위만큼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었습니다. 몸에 열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겨울은 먹을 것이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양반 대감의 겨울 식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을 항아리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보리, 조, 콩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장을 담가 김장독에 묻어두었습니다.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장독대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이 가득했습니다.
말린 생선과 말린 나물도 충분했습니다. 겨울 아침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육류도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비슷한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으면 온몸에 열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이 추위를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은 겨울에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쌀이 부족했습니다. 쌀은 귀했기 때문에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보리, 조,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쌀 없이 보리밥만 먹기도 했습니다. 김장은 담갔지만 양이 적었습니다. 배추와 물을 충분히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장독 하나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아껴 먹어도 봄이 오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육류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선도 귀했습니다. 나물도 가을에 말려둔 것이 전부였고 그것마저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루 두세 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잡곡밥과 김치, 된장국뿐이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김장을 담글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추와 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치 없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곡식도 부족했습니다. 가을 수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척박했고 농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으로는 겨울을 나기 부족했습니다. 하루 한 끼 많아야 두 끼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묽은 죽이었습니다. 곡식을 아끼기 위해 물을 많이 넣어 끓였습니다. 영양은 부족했지만 그나마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로 줄이고 나중에는 이틀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면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춘궁기라고 불렀습니다. 굶주리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에서 열이 나는데 먹지 못하면 열이 나지 않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추위를 더 심하게 느낍니다. 결국 얼어 죽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겨울에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배고픔과 추위가 함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을에 농사를 망치면 저장할 곡식이 없었습니다. 겨울 내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지들과 노숙자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했지만 겨울에는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식구 먹이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버려진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얼어붙은 음식도 먹었습니다. 때로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습니다. 풀뿌리를 캐서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복 상태로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도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잠들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관가에서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철 아사와 동사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배고프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추우면 식욕이 떨어져 더 못 먹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먹고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같은 겨울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음식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잘 먹으면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면 아무리 온돌이 있고 옷을 껴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겨울은 추위와 배고픔의 이중고였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이겨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는 것을 나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는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민의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백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왕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추위로 백성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대책은 진율이었습니다. 진율은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입니다. 나라에서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각 지방 관아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라, 죽을 끓여 먹이라. 관아에서는 창고를 열어 쌀을 꺼냈습니다. 큰 가마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나라의 창고도 무한정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제하기에는 양이 부족했습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노인, 어린이, 병자, 과부, 고아. 이들을 먼저 구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는 뒤로 밀렸습니다. 일을 해서 벌어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환곡제도였습니다.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춘궁기에 곡식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줍니다. 가을에 수확하면 갚으면 됩니다.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자가 붙었습니다. 빌린 곡식보다 더 많이 갚아야 했습니다. 10%에서 20%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적으면 갚지 못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다음 해에 더 많이 빌려야 했습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많은 백성들이 환곡의 빚에 허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부패였습니다. 관리들이 환곡을 착복했습니다. 곡식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받지도 않은 곡식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땔감 지원이었습니다. 추위를 막으려면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땔감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산림 벌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에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땔감을 나눠주라. 산에서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라. 일시적으로 벌채 금지를 풀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나무를 베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베는데도 인력이 필요했고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눠주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대책은 의복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에게 속옷을 지급했습니다. 궁궐 수비군들이 얼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얼어 죽다니.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수비군에게 속옷을 지급하라. 땔감을 충분히 제공하라.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만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왕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세종은 의창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의창은 각 지역에 곡식 창고를 두고 흉년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평년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영조는 백성 구제에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얼어 죽는 것은 왕의 잘못이다. 백성을 살리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조는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 지역의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땔감과 의복도 지원했습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백성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백성들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나라의 곡식과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전달 체계가 불완전했습니다. 중앙에서 명령을 내려도 지방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구제가 필요한데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관리들이 구제 물자를 착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야 할 곡식이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넷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구제해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고 추운 겨울은 매년 왔습니다. 왕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계층 구조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주로 평민과 노비가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백성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왕도 국가도 모든 백성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만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것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겨울마다 동사자와 아사자가 발생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겨울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온돌은 세계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추결 난방 설비였습니다. 서양의 벽난로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2018년 온돌 문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온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보일러도 온돌의 원리를 계승했습니다. 바닥을 데워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온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하지만 온돌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전면 온돌로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평민은 작은 온돌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온돌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한양, 같은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이 경험한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반 대감의 방은 25도였습니다. 백성의 움막은 영하 10도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온도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온돌이 있어도 땔감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속옷이 있어도 살 돈이 없으면 입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계층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노비.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신분에 따라 삶이 달랐습니다. 겨울을 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양반은 온돌방에서 솜니부를 덮고 잤습니다. 백성은 움막에서 짚을 덮고 떨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태어난 신분 때문에 이렇게 달랐습니다. 왕과 나라는 백성을 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생존 지혜는 놀라웠습니다. 온돌, 김장, 저장 문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공동체 정신도 있었습니다. 품앗이, 두레로 서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필요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은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온돌이 아무리 좋아도 일부만 사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얼어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공동체 정신이 중요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혹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할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21세기 대한민국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난방비를 내지 못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에서 동사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얼어 죽습니다.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온돌의 후손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위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중앙난방, 전기장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취약계층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영하 20도, 영하 40도의 혹한을 견뎠습니다. 보일러도 패딩도 없이 버텼습니다. 온돌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추위는 여전히 약자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온돌의 가치는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추위로부터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조상들은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마음. 지금까지 조선시대 겨울나기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하 20도 혹한 속에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았습니다. 온돌의 과학, 의복의 계층 차이, 음식의 문제, 국가의 구제 정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